중세는 대중의 상상 속에서 어둠과 빈곤의 시대로 묘사되곤 하지만 실제로는 유럽의 풍경과 농촌 사회가 변모한 긴 천년의 기간이었다. 인구의 대부분을 차지했던 농민들은 토지, 날씨, 계절의 리듬에 의존하는 세계에서 살았으며 그들의 일상적인 생존 전략은 놀랍도록 신중하고 교묘했다. 농업 생산량은 생존을 보장하는 경계선에서 움직였기 때문에 작은 혁신이나 습관이 가족이 굶주림 없이 겨울을 날 수 있는지를 결정할 수 있었다. 연대기 법정 기록, 고고학 연구와 같은 사료와 역사가들에 따르면 중세 마을은 고된 노동, 전통, 신앙, 연대, 창의성이 뒤섞인 복잡한 공동체였다. 이 비디오에서는 당시 농민들이 1년 내내 생존하기 위해 사용했던 7가지 천재적인 기법을 알아볼 것이다. 신중한 작물 순환부터 교묘한 식품 보존 시스템, 동물의 모든 부분 활용까지 농업 관행뿐만 아니라 자원 공유를 가능하게 한 사회적 관습과 법적 틀도 살펴볼 것이다. 우리는 또한 숲과 목초지로 여행을 떠나고 중세 부엌, 곡물로 가득한 창고, 진한 수프가 끓는 화로를 들여다볼 것이다. 농업이 자연, 기술, 인간의 창의성이 연결된 시스템이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서론 부분은 왜 특정 관행들이 생겨났는지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어 흉작이 야기한 불확실성이나 소금이나 토지와 같은 생명의 필수적인 자원에 대한 제한된 접근. 잠시 후 우리는 7가지 중세 해킹 중 첫 번째를 밝혀낼 것이다. 농민들이 산포제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여 토지에서 최대한 많은 것을 얻어낸 방법. 유럽 중세의 가장 근본적인 혁신 중 하나는 산포제의 도입이었다. 중세 초기에는 토지가 두 부분으로 나뉘는 것이 일반적이었다. 하나는 파종하고 다른 하나는 토지가 휴식할 수 있도록 휴경지로 두었다. 그러나 9세기에서 10세기경부터 산포제가 널리 퍼지기 시작했다. 농민들은 자신들의 토지를 세 부분으로 나누었다. 가을의 1/3에 밀, 보리, 호미를 심고 봄의 두 번째 1/3에 귀리, 보리, 콩과 식물을 심고 세 번째 1/3은 휴경지로 두고 가축을 위한 목초지로 사용했다. 다음 해에는 작물을 이동시켜 3년 주기 동안 각 밭이 한 번은 휴경하고 한 번은 동계 작물을 기르고 한 번은 하계 작물을 기르도록 했다. 이 간단한 원리는 여러 가지 이점을 가져왔다. 완두콩이나 강낭콩과 같은 콩과 식물은 질소를 고정하여 토양을 영양분으로 풍부하게 만들 수 있었다. 동시에 농민들에게 귀중한 식물성, 단백질을 제공했다. 귀리는 말의 사료로 사용되어 느리고 무거운 소를 더 빠른 말로 점진적으로 대체할 수 있게 했다. 결과적으로 경작 효율이 높아지고 모든 작물이 같은 해에 실패할 위험이 낮아졌다. 한 작물이 설이나 가뭄으로 망해도 다른 작물은 더 나을 수 있었다. 브리테니커 백과사전에 따르면 이 시스템은 생산 기술의 결정적인 진보를 의미했으며 수확량을 거의 2배로 늘릴 수 있었다. 산포제와 밀접하게 관련된 또 다른 혁신은 중쟁기와 말목걸이였다. 대부분의 기존 쟁기는 가벼워서 토양 표면만 긁어내는 정도였는데 이는 지중해의 가벼운 토양에서는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북유럽에서는 무겁고 점토질인 토양이 우세했다. 거대한 보습과 콜터가 있는 쟁기가 등장했을 때 토양을 뒤집고 섞을 수 있게 되어 잡초를 줄이고 밭의 배수를 개선했다. 그러나 이는 더 많은 힘이 필요했고 패딩된 목걸이가 있는 말목걸이가
이런 힘을 문제없이 제공할 수 있었다. 기존의 마구는 목을 지나가며 호흡을 제한했지만 새로운 목목거리는 말의 어깨에 하중을 분산시켜 동물이 전체 힘을 사용할 수 있게 했다. 덕분에 농민들은 쟁기질에 더 빠르고 지구력 있는 말을 사용하고 무거운 짐을 운반하며 경작 면적을 확대할 수 있었다. 중쟁기와 말목거리는 이렇게 삼포제의 효율성을 강화했다. 이전에는 경작하기에 수지가 맞지 않았던 점토 토양의 밭들이 풍부한 곡물밭으로 변했다. 역사가들은 이런 기술과 농학의 결합이 유럽 인구의 급격한 증가와 도시 형성의 원인 중 하나였다고 지적한다. 농민들은 시장에서 팔거나 교환할 수 있는 인결을 생산할 수 있게 되어 후의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를 만들었다. 여기서 삼포제가 유럽 전체에 한 번에 또는 어디서나 똑같이 도입된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하는 것이 좋다. 일부 상한 지역에서는 계속해서 이 포제를 사용했고 다른 곳에서는 두 시스템이 혼재했다. 하지만 작물 순환, 휴경 순환, 콩과 식물과 귀리 활용의 원리는 농민 경영의 기초가 되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또 다른 천재적인 기법, 기능하는 공동체와 공유가 이 시스템을 유지할 수 있게 한 방법을 보여줄 것이다. 잠시 후 이웃 간 협력 없이는 삼포제가 존재할 수도 없었다는 것을 밝혀낼 것이다. 중세 마을의 현대 방문자를 가장 놀라게 하는 것은 울타리가 없다는 것이다. 대부분의 유럽 농촌 지역은 실질적으로 근세까지 소위 개방농지 원리로 운영되었다. 수백 에이커의 대형 농지가 개별 농가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좁은 띠 셀리온으로 나뉘었다. 각 농민은 마을 농지의 여러 부분에 흩어진 띠를 가지고 있어서 수확량의 변동이 고르게 분산되도록 했다. 결과적으로 농민들은 쟁기질부터 수확까지 모든 활동을 조정해야 했다. 한 사람이 쟁기질을 시작할 때 이웃들도 이미 자신의 띠를 갈았는지 확신해야 했고, 그래야 쟁기가 인접한 미처리 토지에 부딪히지 않았다. 이런 조정의 필요성은 장원 법정과 영주의 관리들이 감독하는 복잡한 규칙 시스템의 창설로 이어졌다. 농민들은 공동 목초지, 숲, 황무지에 대한 확고한 사용권, 소위 공유지, commons을 가지고 있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영주는 그냥 자신의 농로를 내쫓을 수 없었지만 대신 농민은 허가 없이 떠날 수 없었다. 수확 후 영주는 가축과 심지어 무토지민까지도 농지에 접근할 수 있게 해야 했다. 소농들은 그루터기와 이삭에서 염소와 양을 방목할 수 있었고 동물의 분뇨가 자연스럽게 토지를 비옥하게 했다. 각 농가는 공동 가축 떼에 기여했고 이는 낮에는 마을 목동 헤이워드가 돌보고 밤에는 동물들이 농장으로 돌아왔다. 숲과 목초지는 단순히 풀의 공급원이 아니었다. 다른 귀중한 원료도 제공했다. 셔우드 숲에서는 1327년 조사에 따르면 주민들이 농지 비료, 가축 사료, 돼지를 위한 도토리와 너도밤나무 열매 수집을 위해 낙엽과 고사리를 모을 권리가 있었다. 가을 판나게, 돼지들을 숲에 풀어 도토리로 살찌우는 기간은 중세 농민의 삶에서 핵심적이었다. 숲에서는 또한 난방용 죽은 나무를 모을 수 있었지만 살아있는 나무를 베는 것은 엄격히 금지되었다. 이 모든 것은 수수료를 징수하고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감시하는 산림관리들, 아지스터스의 감독해 있었다. 또 다른, 때로는 간과되는 권리는 이삭 줍기, 그리닝, 수확 후 곡물 찌꺼기를 모을 권리였다.
수확 후 일꾼들이 곡물 다발을 가져간 후 가장 가난한 마을 사람들과 과부들이 밭을 돌아다니며 잊혀진 곡식 알갱이를 모을 수 있었다. 이 관행은 성경적 전통에 뿌리를 두고 있었으며 어떤 이삭도 낭비되지 않도록 보장했다. 클립스톤의 조사 기록은 이런 권리들이 얼마나 진지하게 받아들여졌는지 보여준다. 농민들은 심지어 왕이 이런 권리를 침해했다고 고발하기도 했고, 이로 인해 생계를 잃는다고 주장했다. 마을의 수확이 몰아닥칠 때 영주는 소위 비드레프스, 모든 사람이 수확 작업을 도와야 하는 날들을 선포할 수 있었다. 이익은 양방향이었다. 영주는 노동력을 얻고 마을 사람들은 더 빨리 수확하여 나쁜 날씨로부터 작물을 보호할 수 있었다. 연대기에 따르면 그런 공동 수확은 종종 음식과 노래가 있는 공동체 행사로 변했지만 그것은 여전히 고된 노동이었다. 농지의 띠, 즉 셀리오는 동기화된 리듬으로 경작되어야 했다. 장원법정은 쟁기질, 파종, 건초배기, 방목의 정확한 시기를 정했고 위반 시 벌금이 부과되었다. 개방 농지 구조는 더 공정한 위험 분산을 가져왔다. 농민은 여러 부분의 농지에 여러 띠를 소유했기 때문에 지역적인 폭풍 때문에 한 번에 모든 것을 잃을 수 없었다. 동시에 이웃들과 협력하고 마을 결정에 참여해야 했다. 이 모델은 영국 제도와 북부 및 중부 유럽의 대부분에서 15세기부터 18세기의 인클로저 기간까지 유지되었는데 이때 토지가 구획되기 시작하고 농민들이 공유지에 대한 접근을 잃었다. 마을 내 협력은 단순히 경제의 문제가 아니라 생존의 문제이기도 했다. 공동작업, 도구 공유, 가축대와 지식의 공유는 농민들이 흉작이나 질병의 시기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네트워크를 만들었다. 다음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이런 공동으로 경작된 농지에서 나온 수확물을 겨울을 견딜 수 있도록 보존한 방법과 이로부터 어떤 특별한 요리 및 기술적 레퍼토리가 생겨났는지 알아볼 것이다. 중세에는 냉장고가 없었지만 사람들은 몇 주의 혼란스러운 기간 동안 엄청난 양의 수확물을 몇 달 동안 지속될 수 있도록 처리해야 했다. 비축물의 손실은 기아와 죽음을 의미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종종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는 광범위한 보존 방법을 개발했다. 중세 요리책과 연대기에 따르면 이런 방법들은 기본적으로 고대와 같았으며 19세기 보존법의 발명까지 변하지 않았다. 가장 간단하고 널리 퍼진 방법은 건조였다. 태양 광선과 바람이 음식에서 수분을 제거하여 미생물의 번식을 늦췄다. 따뜻한 기후에서는 곡물이나 과일이 매트 위에서 말려졌고 더 북쪽 지역에서는 통풍이 잘 되는 다락, 따뜻한 오븐 또는 말린 허브 다발, 콩 또는 말린 사과 상자가 걸려 있는 거주 공간까지 활용되었다. 건조는 고기에도 적용되었다. 생선은 스톡피쉬로 변하고 고기는 불 위에서 또는 연기가 건조시킬 뿐만 아니라 맛을 내는 훈제실에서 말려졌다. 닭, 돼지, 양은 겨울을 위해 11월 말에 도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영국에서는 이 시기를 피의 달이라고 불렀다. 신선한 고기 부분은 빨리 먹었지만 대부분은 보존되어야 했다. 훈제와 염장이 가장 인기 있는 방법이었다. 고기는 먼저 강한 소금물에 절여지는데 종종 허브나 꿀로 풍미를 더했고 그 다음 며칠 동안 불 위에서 말려졌다. 소금에 절인 고기는 딱딱하고 작기 때문에 요리하기 전에 물에 오랫동안 담가서 소금을 빼내야 했다.
농민들은 베이컨을 진한 수프와 죽에 넣어 음식의 맛과 칼로리를 더했다. 생선과 일부 고기는 또한 식초나 와인에 절여져서 박테리아를 억제하는 산성 환경을 만들었다. 달걀 보존은 달걀을 석회 용액이나 체에 담그는 것으로 이는 보존 기간을 연장했다. 보존 비축물에는 채소도 포함되었다. 오이, 양배추, 양파가 소금물이나 산성 용액에 절여졌다. 양배추는 사워크라우트로 발효되었고 이탈리아인들은 김치를 만들었으며 독일 지역에서는 사우어크라우트라는 발효 양배추가 생겨났다. 콩과 식물과 곡물은 건조한 곡물 창고에 저장되었는데 종종 설치류와 습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높은 사일로 구덩이에 보관되었다. 또 다른 보존 방법은 음식을 지방이나 꿀로 밀봉하는 것이었다. 고기를 삶은 다음 녹인 라드로 덮어서 공기 접촉을 막는 기름진 층을 만들었다. 마찬가지로 과일은 꿀이나 농축 설탕 시럽에 저장될 수 있었는데 이는 대부분의 농민에게는 사치품이었지만 꿀을 쉽게 구할 수 있는 곳에서는 자두 등을 이렇게 보존했다. 미생물은 적극적으로도 활용되었다. 곡물은 맥주와 와인으로 변해서 보존 기간을 연장할 뿐만 아니라 박테리아도 죽였다. 빨리 상하는 우유는 요구르트, 버터밀크, 특히 치즈로 변했다. 역사가들에 따르면 치즈는 가난한 농민들에게 주요한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이었는데 우유는 성인에게 제공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맥주는 별도의 주목을 받을 만하다. 북유럽 대부분에서 맥주는 물의 일상적 대체품이었는데 물이 종종 오염되어 있었기 때문이다. 13세기의 맥주용 보리는 영국 전체 곡물 생산의 거의 3분의 1을 차지했다. 맥주는 집에서 또는 수도원에서 나중에는 작은 도시 양조장에서 양조되었고 홉이 널리 퍼지기 전에는 그루이트라고 불리는 허브 혼합물이 사용되었다. 중세 말에 홉을 넣은 맥주가 인기를 얻었는데 최대 6개월까지 지속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일상적인 소비에는 아침에 약한 맥주, 저녁에 강한 맥주가 포함되었으며 영국이나 네덜란드의 평균 거주자는 연간 275리터에서 300리터까지 마셨다. 중세 부엌의 또 다른 보물은 포타지라고 불리는 죽 같은 음식이었다. 이는 곡물과 채소로 만든 진한 수프로 가능하면 고기가 추가되었다. 영국 연대기에 따르면 포타지는 며칠 동안 솥에서 끓을 수 있는 기본 음식이었다. 일부는 먹고 나머지에는 다른 재료가 추가되었다. 그런 음식은 연료를 절약하고 잔여물을 활용할 수 있게 했다. 신선한 고기 비축이 고갈되었을 때 말린 베이컨이나 훈제 고기가 포타지에 추가되었다. 비축물 고갈과 새로운 수확 사이에 기아 시기를 견디는 방법은 많았다. 농민들은 또한 뿌리채소 저장을 위한 구덩이를 만들어서 순무, 당근, 양배추를 모래나 짚에 저장하여 봄까지 먹을 수 있게 했다. 정착지에서는 공동 곡물 창고가 만들어져서 기근을 방지하기 위해 곡물의 일부가 전체 마을을 위해 저장되었다. 다음 장에서는 농민들이 동물과 식물의 모든 부분을 아무것도 낭비하지 않도록 활용한 방법과 이 접근법이 오늘날 다시 영감이 되는 방법을 알아볼 것이다. 중세 농민들은 모든 자원이 귀중한 환경에서 살았다. 따라서 그들은 도축된 동물의 사지부터 아마 조각까지 가진 모든 것을 활용하는 법을 배웠다. 14세기 연대기에 따르면 예를 들어 11월 피의 달에는 겨울에 불필요하게 사료를 소비할 가축들이 도축되었다. 숙련된 고기,
처리는 생존의 문제였다. 소고기, 돼지고기, 양고기는 염장되고 훈제되었지만 내장, 뼈, 가죽은 어떻게 되었을까? 농민들은 1cm도 버리지 않았다. 소와 양의 가죽은 신발, 가방, 벨트를 위한 튼튼한 가죽으로 변하거나 필사본이 쓰인 양피지로 가공되었다. 뿔과 뼈는 빗, 단추, 피리, 손잡이 제작에 사용되었다. 뼈에서는 또한 포타지의 일부가 된 영양가 있는 육수가 끓여졌다. 발굽은 가구나 활을 접착하는 젤라틴과 교착제로 가공되었다. 내장, 피, 골수는 빨리 먹어야 했고, 그래서 피순대나 간파테 같은 특별 요리가 생겨났다. 동물성 지방은 귀중했다. 요리에 사용될 뿐만 아니라 양초와 비누 제작의 원료로도 사용되었다. 돼지를 도축한 후 라드를 가열하고 여과하여 용기에 부었다. 이렇게 해서 부엌용 액체 지방이 만들어졌다. 불순물이 있는 더 단단한 지방은 수지 양초로 변했다. 이것들은 냄새가 났지만 대부분의 농민에게는 긴 겨울 저녁 동안 유일한 빛의 원천이었다. 밀랍은 사치품이었다. 밀랍 양초는 주로 수도사들과 부유층이 사용했다. 재생 가능한 빛의 원천은 수지에 담근 말린 갈대 줄기도 제공했는데 농민들이 횃불로 사용했다. 동물뿐만 아니라 식물도 음식보다 더 많은 것을 제공했다. 아마와 대마줄기는 말리고 담그고 문질러서 섬유를 분리했고 이로부터 캔버스용 실이 방직되었다. 아마 재배는 노동집약적이었지만 의복, 자루, 밧줄을 위한 내구성 있는 재료를 제공했다. 오늘날 잡초로 여겨지는 쐐기풀은 아마의 대체품으로 사용되었고 결과실은 놀랍도록 튼튼했다. 뿌리에서는 파란 염료 안료가 만들어졌고 잎은 돼지 사료로 사용되었다. 버드나무, 사시나무, 개암나무, 가지는 가을에 수확되어 겨울 동안 바구니를 짜고 진흙집에 벽을 엮거나 소위 워털랜다업, 어망을 만드는 데 사용되었다. 갈대 줄기로는 지붕재와 매트가 만들어졌다. 고사리와 마른 잎은 가축용 깔집이나 단열재로 사용되었다. 연못의 진을까지도 집과 섞여서 단단한 점토 회반죽이 되었다. 마을에 겨울이 찾아왔을 때 밭일은 멈췄지만 게으름을 피울 시간은 없었다. 농민들은 집을 수리하고 장작을 패고 호미, 철제 울타리, 양동이를 만들었다. 여성과 아이들은 양모를 가공했다. 방직, 직조, 재봉이 모든 오두막에서 이루어졌다. 실은 매우 필요했다. 옷은 끊임없이 수선되었고 천은 비쌌으며 그래서 오래된 옷은 아이들을 위한 더 작은 옷으로 다시 짜여졌다. 겨울 계열에는 울타리, 도랑, 공동도로도 수리되었다. 이런 부역을 돌보지 않은 사람은 장원법정에서 벌금을 물을 위험이 있었다. 집 매트와 빗자루, 제작은 일자리와 난방수단을 모두 제공했다. 여분의 짚은 연료로 사용되었다. 이런 낭비하지 않는 문화는 환경적 차원도 가지고 있었다. 농민들은 숲이나 사냥의 과도한 이용이 다음 해 자원을 손상시킬 것임을 알고 있었다. 따라서 살아있는 나무, 벌목 금지와 연료용 나무 수집, 제한 같은 규범이 존재했다. 공동체는 그렇게 생존할 뿐만 아니라 풍경과의 균형을 유지했다. 다음 장에서는 농민들이 어떻게 식사했는지 살펴볼 것이고 그들의 식단이 생각보다 다양했음을 볼 것이다. 중세 음식에 대한 죽과 빵의 단조로운 혼합이라는 상상은 완전히 공정하지 않다. 곡물과 채소가 기초를 이뤘지만
농민들은 다양한 허브, 과일, 유제품, 때로는 고기로 식단을 보완했다. 고고학적 발견과 문서 자료는 중세 부엌이 적응적이고 창의적이었음을 증명한다. 농장에는 양파, 마늘, 완두콩, 양배추, 리크나 백리향, 세이지, 히솝 같은 허브가 재배되는 작은 정원이 있었다. 이런 채소들은 포타지에 추가되어 겨울 동안 비타민으로 식단을 풍부하게 할 수 있었다. 빵은 여전히 기본적인 칼로리 공급원이었다. 북유럽에서는 주로 호밀, 보리, 귀리로 구워졌는데 밀이 비쌌기 때문이다. 남부 지역에서는 제빵사들이 밀 덩어리에 집중했다. 빵은 종종 가족들이 굽는 날을 정한 공동 오븐에서 함께 구워졌다. 연대기에 따르면 일부 마을에서는 아름다운 의식도 나타났다. 제빵사가 품질이 낮은 덩어리를 팔면 목에 빵을 걸고 다녀야 하는 굴욕을 당할 수 있었다. 앞서 언급한 포타지는 변화 가능한 요리였다. 기본은 콩과 식물, 곡물, 채소였다. 계절에 따라 버섯, 어린 쇠기풀, 야생 허브, 말린 과일 또는 강판에 간 기장이 추가되었다. 포타지는 화로 위에 걸려 하루 종일 열을 유지하는 하나의 솥에서 끓여졌다. 가족이 고기 한 조각을 얻으면 고기는 숲으로 끓여져서 모든 사람이 육수에서 영양분을 흡수했다. 지방을 구할 수 없으면 포타지는 식물성 기름이나 아마시로 부드러워졌다. 우유는 성인에게는 오히려 드물었지만 버터밀크나 유청으로 사용되었다. 주된 역할은 치즈가 했다. 신선한 코티지 치즈부터 한 달 이상 저장할 수 있는 경질 치즈까지. 치즈 제작은 겨울 기간 동안 단백질을 저장할 수 있게 했고 상업 품목으로도 사용되었다. 네덜란드와 남부 스칸디나비아 같은 북부 지역에서는 버터 수출이 발달했다. 버터를 치고 남은 버터 밀크는 베이킹에 사용되거나 상쾌한 음료로 마셔졌다. 농민들은 자연에서도 음식을 얻었다. 가을 숲은 견과류, 개암, 호두, 밤과 장미 엉덩이, 배, 사과, 마가목 열매 같은 작은 과일로 가득했다. 이것들은 말리거나 볼이 집히든 나무 상자, 크레 흐투이에 저장되었다. 질경이, 민들레, 컴프리 같은 허브는 조미료로뿐만 아니라 약으로도 수집되었다. 농민들은 거위를 기르지 않았지만 닭, 오리, 거위를 길렀다. 달걀은 귀중했다. 금식 기간에는 더 오래 보관하기 위해 재로 코팅되었다. 토끼는 13세기 영국에서 울타리로 둘러싸인 굴에서 길러졌고 그들의 고기와 모피가 인기가 있었다. 일곱월의 전통적인 기아 공백은 곡물 비축물이 떨어지고 신선한 수확이 아직 없을 때인데 농민들은 잔여물, 유제품, 맥주로 극복했다. 일곱월은 또한 양털을 깎고 가족들이 대대적인 수확 축제를 준비하는 시기이기도 했다. 아이들은 야생 과일을 모으고 여성들은 그것으로 시럽을 만들었다. 식단의 다양성을 유지하는 것은 건강뿐만 아니라 정신적 안녕에도 중요했다. 다음 장에서는 농민들이 1년을 자신들의 작업에 어떻게 적응시켰는지 그리고 오이 시즌, 기간을 부산물 생산에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중세 농민의 삶은 연간 주기를 따랐다. 이미 1210년경 캔터베리에서 소위 율리우스 작업 달력이라고 불리는 채색 필사본이 생겨났는데 이는 매월 전형적인 작업을 묘사했다. 이 달력은 일종의 시각적 계획표가 되었다. 1월에는 쟁기질과 심기, 3월에는 고랑을 내고 썰해질, 7월에는 건초배기, 8월에는 곡물 수확, 9월에는 포도주 압착이나 과일 수집, 11월에는 가축 도살, 12월에는 곡물 타작,
모든 활동은 연결되어 있었다. 한 작업의 잘못된 타이밍은 다음 작업을 위험에 빠뜨릴 수 있었다. 겨울에 땅이 얼었을 때 농민들은 가축을 돌보고 도구를 준비했다. 마을에서는 또한 축제와 기념 행사가 열렸다. 크리스마스와 동방박사 축일 사이에 12밤 동안은 일을 적게 하고 각자 자신의 것에서 조금씩 가져온 연회가 열렸다. 1월이 오면서 겨울 작물 쟁기질이 시작되었다. 농부들은 소 한 쌍 또는 말을 빌리거나 공유하며 긴 좁은 띠를 갈았다. 그 다음 파종하고 토양을 갈퀴로 고르게 했다. 농민들은 손으로 소위 브로드캐스팅으로 파종했는데 띠를 따라 곡물을 뿌리고 돌아오는 길에 또 다른 파종으로 층을 덮었다. 봄에는 또한 울타리와 배수 도랑을 수리하여 물이 씨앗을 씻어가지 않도록 했다. 여름달은 끝없는 작업을 가져왔다. 먼저 초원에서 건초를 베어 겨울 사료를 만들었다. 건초는 건조대에서 말리고 뒤집고 더미로 쌓았다. 그 다음 수확이 시작되었다. 이삭은 낫으로 베고 다발은 단으로 묶여 수레에 실렸다. 북유럽에서는 수확을 위해 보강군 밴드립이 호출되었다. 이웃들이 서로 도와 작물을 가능한 한 빨리 헛간으로 가져갔다. 수확 후에는 도리깨로 타작하고 곡물을 키질하여 결을 분리했다. 가을은 과일, 견과류, 뿌리채소 수집의 시기였다. 휴경지의 3분의 1에서 쟁기로 토양을 뒤집어 잡초를 묻고 학예 작물을 위해 토양을 준비하는 황무지 경작도 이루어졌다. 동시에 수로를 청소하고 댐을 수리하고 나무를 가지치기 했다. 11월에는 도살과 겨울 준비가 이루어졌다. 갈대와 지프로 된 지붕이 관리되었는데 여기서 초가 지붕 전문가들이 등장했는데 이들은 1년 내내 다른 일을 했지만 가을에는 수리로 부업을 했다. 농민들이 쉬는 것처럼 보일 수 있는 겨울달은 다양한 수공예로 가득 찼다. 양모 방직과 직조가 여성과 소녀들을 고용했다. 실이 방직되고 천이 짜여지고 옷이 재봉되고 오래된 것이 수선되었다. 남성들은 나무와 금속 도구를 만들고 수레를 수리하고 숲 목장에서 가축을 방목했다. 바구니 만들기가 인기였다. 가을에 수집된 가지들이 겨울에 다양한 용기로 짜여졌다. 아마나 대마로 밧줄도 만들어지고 점토가 집과 섞여 새로운 벽과 바닥이 만들어졌다. 농민들은 겨울에 자신들의 수공예품 판매로도 부업을 했다. 예를 들어 모직물, 실 또는 버드나무 제품이 지역 시장에서 소금, 철 또는 도자기와 교환되었다. 옷은 물려받고 수리되었다. 한 코트가 몇만 년간 사용되고 낡으면 아이용 재킷으로 수선되었다. 겨울에는 또한 장원 법정의 법적 문제가 해결되고 다음 해의 권리가 협상되었다. 연간 리듬은 따라서 신중하고 균형 잡혔다. 1년 중 어떤 부분도 완전히 자유롭지 않았다. 그럼에도 중세사회는 오락도 알고 있었다. 축제, 순례, 농담놀이, 수학 연회가 고된 노동과 휴식을 연결했다. 결론전 마지막 장에서는 농민들이 더 넓은 네트워크, 신앙, 시장 또는 법적 기관을 통해 에서 어떻게 지원을 찾았는지, 그리고 이것이 불확실성을 극복하는 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가장 잘 계획된 해라도 모든 재앙을 피할 수는 없었다. 단 한 번의 폭풍, 가뭄의 해 또는 전염병이 작물이나 전체 가축을 파괴할 수 있었다. 따라서 농민들은 지역 이웃 조합부터 교회의 자선까지 이르는 광범위한 지원 네트워크를 개발했다.
공동체에서는 고아, 과부, 가난한 사람들을 마을에서 돌봐야 한다는 원칙이 존중되어 보존되었다. 이삭죽기 권리는 이 원칙의 표현 중 하나였다. 연대의 다른 형태는 수도원 곡물창고에서의 공동 곡물 저장이나 재해시 기부였다. 수도원은 종종 농민들이 궁핍할 때 활용할 수 있는 곡물 기금을 관리했고 그 대가로 11조와 임시 작업을 받았다. 교회는 또한 식습관에도 영향을 미쳤다. 금식은 생선을 제외한 고기와 동물성 제품을 금지했는데 이는 어느 정도 비축물을 절약하고 생선 소비를 촉진했다. 수도사들은 동시에 양조 기술의 대가였다. 중세 초기에 맥주는 주로 수도원에서 양조되었다고 역사 연구들이 밝히고 있다. 수도원은 필요한 장비와 경험을 가지고 있었고 도시에도 판매되는 강한 수도원 맥주를 생산했다. 맥주 외에도 꿀술과 와인을 만들었고 방문객과 순례자들에게 숙박과 식사를 제공했다. 시장과 축제는 농민 경제의 또 다른 기둥이었다. 인겨, 예를 들어 치즈, 버터, 양모, 캔버스, 도자기는 가장 가까운 시장으로 가져가 마을에 부족한 물건들, 예를 들어 철못, 소금, 향신료와 교환되었다. 개방 농지가 화폐 경제로 변하는 시대에 수공업 전문화도 나타났다. 일부 농민들은 예를 들어 금속 세공, 직조 또는 도구 제작에 전업으로 헌신하기 시작했고 점차 시민이 되었다. 법적 관점에서 소농 보호가 중요했다. 클립스톤 주민들이 왕립 공원 접근을 금지당했을 때 왕에게 호소한 사례가 보여주듯이 법적 방어의 여지가 있었다. 숲과 목초지 이용에 대한 많은 권리가 1217년에 수헌장에 확립되어 있었는데 이는 대헌장을 보완하고 일반인들이 왕립숲을 방목, 수집, 소동물 사냥에 이용할 수 있도록 보장했다. 이런 법적 확실성은 종종 침해되었지만 농촌 공동체의 생존에 핵심적이었다. 농민들은 또한 그들 신앙의 영적 측면에도 의존했다. 축제 기념, 순례, 좋은 수확을 위한 기도, 농업 수호성인을 기리는 의식은 삶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꿈과 미신이 언제 심고 언제 수확할지에 영향을 미쳤다. 점성술 달력이 언제 양을 깎거나 맥주를 양조할지 조언했다. 이런 믿음은 집단적 정체성을 강화하고 불확실한 시대에 심리적 지지를 제공했다. 연대가 가족 차원에서도 나타났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가족 관계는 경제적 단위였다. 배우자들은 밭에서 함께 일했고 아이들은 어린 나이부터 방목이나 수집을 도왔으며 나이든 세대는 경험을 전수했다. 여성들은 가정을 돌보고 작은 동물들을 돌보고 음식을 준비하고 약모를 방직했으며 종종 가정 경제도 담당했다. 삶의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아이들, 노래, 춤, 즐거움에서 기쁨이 존재했다. 우리의 7가지 기법 중 마지막인 다음 부분에서는 농민들이 알코올 음료, 맥주, 꿀술, 와인을 어떻게 활용했는지에 초점을 맞출 것이다. 이는 칼로리와 수분의 공급원으로서뿐만 아니라 사회적 유대와 빨리 상하는 곡물을 지속 가능한 제품으로 변환하는 방법으로서였다. 처음 보기에는 맥주와 다른 알코올 음료가 오락보다는 생존의 영역에 속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중세에 맥주, 꿀술, 약한 와인은 액체빵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우물의 물은 오염되어 질병을 일으킬 수 있었지만 발효된 음료는 더 안전했고 칼로리를 포함했으며 곡물 보존에 도움이 되었다.
포도 재배에 적합한 기후가 없는 북유럽에서는 맥주가 모든 계층의 기본 음료가 되었다. 가정에서의 맥주 양조는 종종 여성들이 담당하는 일반적인 활동이었다. 모든 집에는 메가 양조용 통과 냄비가 있었다. 메가는 곡물을 담그고 발화시킨 다음 말려서 준비되었다. 이 과정은 발효에 필요한 전분을 당으로 분해했다. 그 다음 맥가를 물과 그루이트라고 불리는 허브 혼합물, 예, 쑥, 레몬밤, 주니퍼 베리로 끓였는데 이는 맛을 내고 음료를 보존했다. 13세기에서 14세기에 걸쳐서야 홉이 널리 퍼졌는데 이는 더 나은 보존 능력을 가지고 있어 현대적 맥주 유형을 탄생시켰다. 맥주는 강한 것과 약한 것으로 나뉘었다. 강한 맥주는 축제 기회를 위한 것으로 더 많은 알코올을 함유했다. 약한 맥주는 알코올 함량이 낮아 매일 마셨고, 심지어 아이들도 아침에 약한 맥주를 받았다. 보리 외에도 밀이나 귀리 같은 다른 곡물이 맥주 제조에 사용되었다. 귀리 맥주는 귀리가 더 많은 지역에서 인기가 있었는데, 귀리가 말과 맥주 양조 모두에 적합했기 때문이다. 꿀술은 농민들이 꿀에 접근할 수 있을 때 사랑했던 또 다른 음료였다. 꿀, 물, 향신료를 섞어서 다양한 알코올 함량을 가진 달콤한 음료가 만들어졌다. 벌집이 귀중했기 때문에 꿀술은 맥주보다 더 사치스러웠고 종종 특별한 경우에 마셔졌다. 끓인 꿀술은 또한 감기나 복통에 대한 치료제로 사용되었다. 포도 재배는 주로 수도원과 따뜻한 지역에서 발달했지만 북부 농민들도 때때로 햇볕이 잘 드는 경사면에서 포도나무를 재배했다. 와인은 비쌌기 때문에 아껴 사용되었다. 대부분의 농촌 거주자들은 뜨거운 우유와 맥주를 섞은 혼합 음료인 소위 포셋 에일이나 메가가 들어간 꿀술로 만족했다. 이 칵테일은 영양가가 있고 빨리 배고픔을 달랬다. 중세 의사와 영양학자들은 맥주를 머리와 치에 해롭다고 지칭했지만 농민들은 오히려 자신들의 경험을 따랐다. 발효 덕분에 농민들은 엄청난 양의 곡물을 액체 형태로 보존할 수 있었다. 맥주는 액체빵 역할을 했고 제대로 양조되고 맛을 낼 때 몇 달간 지속될 수 있었다. 일부 마을에는 공동 양조장이 있었고 맥주 생산이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양조 후 메가 찌꺼기는 돼지 사료나 빵의 첨가물로 사용되어 아무것도 낭비되지 않았다. 발효는 음료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발효 양배추, 사워크라우트, 발효 생선, 북유럽 국가에서 발효 유제품이 비타민과 프로바이오틱스를 제공했다. 이런 살아있는 식품들은 부족한 겨울 동안 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되었다. 오늘날 우리는 발효를 건강한 보존 방법으로 인식하며 돌아가고 있다. 그러나 중세 농민들은 이를 필요에 의해 했던 것이다. 이로써 중세 농민들이 1년을 생존할 수 있게 한 7가지 천재적인 기법을 살펴보았다. 마지막 장에서는 그들의 경험을 현재로 어떻게 옮길 수 있는지, 그리고 우리 자신의 삶에 무엇을 가져갈 수 있는지 살펴볼 것이다. 중세 농민들의 이야기는 단순한 생존의 역사가 아니다. 이는 수천 년간의 풍경과의 상호작용에서 나온 회복력, 적응, 지혜에 대한 이야기이다. 현대 기술과 글로벌 무역 없이 살았던 사람들이 토지, 물, 자원과 함께하는 복잡한 관리 시스템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삼포제와 중쟁기는 간단한 혁신이 얼마나 근본적일 수 있는지 상기시켜 준다. 공유와 공동체 권리는
협력이 개인적 노력만큼 중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식품 보존, 발효, 동물의 모든 부분 활용은 제로 웨이스트가 현대적 발명이 아니라 오래된 관행이라는 증거이다. 오늘날의 세계를 보면 우리는 기후변화, 식품 낭비, 증가하는 고립의 도전에 직면하고 있다. 중세 농민들은 지역화, 다양성, 공동체가 회복력의 열쇠임을 상기시켜 준다. 그들은 작물 순환으로 토양을 재생하는 법을 배웠는데 오늘날 우리는 이를 지속 가능한 농업이라고 부른다. 그들은 지역 식품과 다양한 식단에 의존할 수 있었는데 이는 산업 농업 시대에 우리에게 영감이 된다. 마을에서의 자원 공유와 공동 작업은 사회 정의와 취약 계층 지원을 추구하는 오늘날의 공동체 정원, 푸드뱅크, 협동조합과 유사할 수 있다. 전통적 보존 기법, 건조, 절임, 발효는 냉동고와 화학 방부제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는 건강하고 생태적인 방법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동물이나 식물의 모든 부분 활용은 낭비가 경제적일 뿐만 아니라 도덕적 문제이기도 함을 상기시켜 준다. 그리고 맥주? 현대 수제 양조장들은 종종 맥주가 액체빵이었고 일일 식단의 기본 구성 요소로 여겨졌던 중세 전통을 이어가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 차원이 있다. 농민들은 식품 비축뿐만 아니라 결속 덕분에 기근과 전염병을 견뎌냈다. 공동 수확, 이웃 도움, 공유지의 법적 보호가 그들이 불확실성과 맞설 수 있게 했다. 오늘날의 도전, 팬데믹, 경제 위기, 기후 재앙이든 비슷한 연대와 자원 공유 능력을 요구한다. 사회 구조는 변하지만 협력에 대한 인간의 필요는 남아있다. 따라서 중세를 볼 때 우리는 단순히 어두운 시대를 보는 것이 아니다. 우리는 놀랍도록 현실적인 생존 방법이 개발된 실험실을 본다. 이 비디오에서 우리는 농민들이 1년을 생존하는데 도움이 된 7가지 천재적인 기법에 대해 배웠다. 산포제, 공동체 공유, 식품 보존, 동물의 모든 부분 활용, 식단 다양성, 연간 계획, 발효. 이런 관행들은 우리에게 귀중한 교훈을 준다. 자연에 대한 존중, 협력의 가치, 인간 창의성의 힘에 대해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역사적 탐구가 흥미로우셨다면 비슷한 이야기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전달될 수 있도록 좋아요와 공유로 비디오를 지원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누가 알겠습니까? 아마도 이것이 여러분이 오래된 기법 중 일부를 직접 시도해보고 자연의 순환과 더 잘 연결되도록 영감을 줄지도 모릅니다.